안녕하십니까, 강재현입니다. 일주일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명 안팎을 유지하면서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많이 안정을 찾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직 방심해서는 안 될 텐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는 조치 속에서 이제 황금 연휴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개인 방역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먼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해서 코로나 관련 새로운 소식들 정리하겠습니다. 김선환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8명이었습니다. 이제 엿새째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먼저 전국 확진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어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모두 1,70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 집계 대비 8명 늘었습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엿새째 10명 안팎을 유지한 건데요. 신규 확진자 8명 중 4명은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이 밖에 부산과 경기에서 각각 1명씩 늘었고 검역 과정에서 확진된 사례는 2명이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 환자는 검역 단계에서 확인된 환자 2명을 포함해 모두 4명으로 어제도 신규 확진자의 절반이었고요. 지역사회 감염이 4명이었습니다. 이로써 어제 0시 기준으로 해외 유입 사례는 모두 1,021명,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 환자를 국가별로 보면 미주와 유럽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확진 환자의 국적은 내국인이 91.7%, 외국인은 8.3%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코로나19 사망자는 모두 240명으로 평균 치명률은 2.2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상황은 어땠나요? 네, 어제 저녁 6시 기준으로 서울시가 발표한 시내 확진자는 모두 628명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현재 서울시가 공식 통계를 발표한 이후에 추가로 확인된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서울에서는 그제 0시 이후 42시간 동안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시 발표일 기준으로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지난 10일부터 14일 연속으로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확진자 628명 중 사망자는 2명이 늘었고 342명이 완치돼 완치율은 54%입니다. 서울의 누적 확진자를 발생 원인별로 보면 해외 접촉 관련이 전체 30.6%인 249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어 구로구 콜센터 관련이 98명, 구로 만민교회 관련이 41명, 동대문구 교회, PC방 관련 20명, 은평 성모병원 관련이 14명, 성동구 주상복합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련인이 13명입니다. 자치구별로는 해외 유입 사례가 계속 늘고 있는 강남구가 62명, 그래서 강남구가 가장 많고요. 관악구 42명, 동작구 서초, 동대문, 구로, 송파구가 각각 30명대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서울의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서울시가 긴급 생존자금 지급을 결정했죠. 네, 고사 위기에 빠져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어제 발표된 서울시 지원 대책을 취재 기자의 리포트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시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현금으로 자영업자 생존 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버틸 여력이 소진돼가는 상황에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겠다는 것으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현금 지급 결정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서울 소재 자영업자 중에서 만 6개월 이상의 영업 경력을 가진 연매출 2억 원 미만 자영업자들에게 월 70만 원씩 2달에 걸쳐 총 1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는 약 6천억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도 중복 수령이 가능해서 기준을 충족한다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28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가운데 지난해 연 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돼서 서울 전체 소상공인 중 약 72%, 57만 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료가 너무 좀 비싸요, 사실은. 코로나 사태 이후로 많이 무급을 보냈고 지원들은. 근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예요. 정말로 이 어려운 시기에 단비 같은 정말 얘기죠. 지원이 나오면 뭐 인건비 주는 데나 물값 주는 데 보태서 내야 되겠죠. 상품권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현금을 주게 되면 바로 인건비라든가 물값을 바로 지불할 수가 있잖아요. 접수는 다음 달 중순 이후 온라인으로 시작되며 오프라인 접수는 6월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지난 2월 29일 기준으로 만 6개월 이상 영업하고 신청일 당시에도 실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제출 서류를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등으로 최소화해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일 방침입니다. TBS 서유선입니다. 네, 정말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리포트에서 그 상인들의 기쁜 표정들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TBS 김선환입니다. 네, 김선환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 상황실 통해 국내 코로나19 소식들 알아봤는데요. 계속해서 코로나 관련 주요 이슈 취재 기자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TBS 보도본부의 구균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부가 이번 주부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면서 감염 위험도가 낮은 야외 공간을 개장했습니다. 국립으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이라던가 수목원, 또 야외 배드민턴장 같은 그런 장소들부터 문을 열었는데 요즘 바람도 많이 불고 최근 며칠 사이에 날씨가 좀 추웠었잖아요. 그런데 주말부터는 날씨도 풀리다고 하니까 방문객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2일부터입니다. 전국의 국립 자연휴양림을 포함해서 야외 체육시설들의 일부 시설들이 이제 개장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평일이었던 데다가 또 날씨가 굉장히 춥지 않았습니까? 예. 이 꽃샘추위가 이어진 그 때문에 비교적 이용자들은 아직까지는 한산한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휴양림이 문을 열었다는 소식에 휴양림의 안내센터에는 이용 시간이나 방법 등을 문의하는 전화가 매일 70통 이상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주말에는 방문객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미리 휴양림 홈페이지에서 일정과 운영 시간 등을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또 휴양림 안에 숙박시설이 있는데 이런 숙박시설들은 아직까지는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휴양림도 있긴 한데 이런 곳들은 앞으로 시도군의 일정과 방법 등에 따라서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개장될 예정이고요. 예. 당장 이번 주부터 문을 여는 곳들도 있지만 방역과 준비 기간이 필요해서 대부분 다음 달부터 개장할 예정입니다. 네, 충분한 준비와 어떤 그런 조치들을 다 갖춘 이후에 문을 여는 것이 맞겠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종교계 소식을 좀 보겠는데요. 한동안 온라인 집회를 진행했던 도심 속의 성당, 교회 같은 종교계가 다시 현장에 모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189년 만에 처음으로 이 현장 미사를 중단했던 천주교 서울대 교구가 어제부터 다시 성당 문을 열었습니다. 미사가 진행되는 성당의 모습은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과는 다소 달라진 모습이었는데요. 대부분의 성당들은 감염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고자 바코드를 도입해서 미사에 참석하는 신자들의 출석 확인을 했습니다. 또 성수가 놓였던 자리에는 손세정제가 대신 올라왔고요. 의자에서도 신도들이 떨어져 앉을 수 있도록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서울의 상당수 기독교계, 개신교계 교회들도 이미 지난 주말에 현장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 현장 예배를 계속해오던 교회들은 이번 주에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 등 평일 예배도 재개했고요.
또한 당장 이번 주말 그동안 연기됐던 그 부활절 기념 예배가 있는데 이 기념 예배를 계획한 곳들이 많아서 아마 대형 교회를 포함해 사실상 대부분의 교회가 이 현장 예배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불교 법회도 이제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측은 전국 사찰에서 그동안 중단했던 법회를 이번 주부터 부분적으로 재개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부처님 오신 날 그 기념 법요식은 이 법요식을 원래대로 하는 것 대신에 코로나19 극복 기도회로 바꿔서 열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요. 사실상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것이지 끝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각 종교계에서도 방역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등 경계를 늦추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황금 연휴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이 기간 동안 17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7일간 17만 9천여 명의 사람들이 제주도를 방문할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2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제주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기간 국내선 항공기의 그 예약률은 70%, 특히 연휴 첫날인 30일 김포에서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의 노선 예약률은 93%에 육박했습니다. 유명 호텔의 객실 예약률도 평균 90%대, 일반 호텔도 70%대의 예약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제주도는 여행객이 들어오는 공항과 항만 방역부터 강화할 방침입니다. 제주도 그 공항 선별 진료소에 인력과 장비를 추가적으로 투입하고 또 제주 도립미술관 등 공영 관광지는 입장을 통제하는 그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관광업계는 이번 연휴를 계기로 좀 침체됐던 경기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좀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고는 있지만 네. 행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발생해서 이 도내에 확산된다면 좀 다시 타격을 입는 건 아닌가 하고 잔뜩 긴장하고 있는 눈치인데요.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여행객들 스스로도 소독과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네. 사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계 중에 하나가 여행업인데 또 관광업. 관광업계에는 어떤 하나의 또 호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짚어주신 대로 지금 조금 잠잠해진 우리나라의 안정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 각자의 스스로의 노력 그리고 업계의 노력이 함께 필요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 자, 오늘은 일본 소식 위주로 준비를 하셨죠. 지금 네. 감염자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일본에서 436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탑승했던 사람들을 포함해 모두 13,100여 명으로 늘었는데요. 수도인 도쿄도의 그 현황을 보면 134명의 환자가 추가돼서 모두 3,500여 명으로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네. 긴급 사태를 일본 정부가 선언한 이후에 하루를 빼놓고는 거의 매일 이 세 자릿수의 신규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일본의 확진자 통계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그 탑승한 인원은 빠져 있지만 현재 나가사키항에 정박해 있는 이탈리아 크루즈선 코스타 아틀란티카호의 감염자는 포함됐습니다. 이 아틀란티카호에서 지난 월요일 승무원 1명이 확진된 이후에 지금까지 최소 48명이 더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탑승자 가운데 한국인 승무원 1명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다행히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번에도 중증 환자 외에는 이 하선시키지 않고 경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선내에서 격리시킨다는 계획이어서 앞선 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되게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처럼 제2의 크루즈선 악몽이 재현되는 건 아닌지 현지에서 좀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제가 또 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감염자 숫자보다는 실제로 12배가 넘는 감염자가 있을 가능성도 일본 내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12배요. 네, 그렇습니다. 오키나와에 있는 임상연구센터장에 따르면 감염됐어도 이 검사에서 정확하게 양성 판정을 받지 않았거나 아니면 검사를 받지 않은 경증자, 무증상자 등의 비율을 토대로 추산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는데요. 만약에 이 센터장의 추정대로 이 감염된 이들이 현재 발표된 확진자의 12배라고 가정한다면 지금 일본에는 15만 명이 넘는 감염자가 있는 셈입니다.
와, 그렇다면 뭐 지금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본에서는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준도 굉장히 까다롭고요. 또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집에서 대기를 하다가 숨진 환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12배, 단순히 또 주장이라고만 볼 수도 없는 느낌이 좀 네,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아베 신조 총리가 긴급 사퇴를 선언한 지 이제 2주가 지났습니다. 도쿄는 봉쇄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번화가 유동 인구가 70% 가까이 줄었죠. 네, 제가 어제 일본의 한 뉴스 방송을 통해서 도쿄의 번화가인 이 신주쿠의 저녁 거리 모습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저녁 9시에서 10시경, 보통 이 시간대는 직장인과 학생들이 이제 귀가하는 그런 인파가 몰리는 그런 시간대이기도 한데 사람이 거의 없었을 뿐더러요. 또 그나마 문을 열었던 가게들도 이 개점 휴업, 그러니까 단축 영업을 해서 모두 문을 일찍 닫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온라인 포털 댓글에는 최근 100년 동안 도심에 이렇게 사람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 너무 적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댓글도 올라와 있었고요. 또 신주쿠에서 식당을 운영한다고 밝힌 한 사장은 문을 열어도 손님이 너무 없다 보니까 거의 개점 휴업 상태나 다름없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도 지금보다 훨씬 사람이 많았다고 얘기했습니다. 한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유동 인구를 한번 분석해 봤거든요. 신주쿠는 예전보다 69%, 또 시부야는 67% 넘게 유동 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유동 인구가 이렇게 줄어든 배경에는 앞서 일본 정부가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지는 이 일본의 대형 연휴 골든 위크라고 하는데요. 이 기간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사람 간의 접촉을 80%까지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효과가 좀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 거고요. 여기에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도 이 골든 위크 기간은 목숨을 지키는 스테이 홈 주간이라면서 장보기는 사흘에 한 번, 가족 한 명이 대표로 가라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오히려 이런 매뉴얼이 또 다른 소규모 집단 감염을 야기하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 나왔는데요. 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 문제는 지금 가정에서 지내라라는 게 아베 신조의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집에 있어라. 예, 밖에 나가지 말아라. 네. 그런데 요새 그 가정 내에 감염이 상당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족 내. 예, 그러니까 가정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가족들에게 감염시키는 것입니다. 검사를 해야 하는데 네. 하지 않고 그냥 집에만 있어라라고 하니까 오히려 네. 그러니까 작은 그 집단 감염이 가정에서 일어나 있고요. 그래서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50%는 아직은 감염 경로를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일본에서 큰 문제는 일단 그 조그만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 그 집단만 그 검사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그 집단이 어디에서도 역학적 조사를 하면 어떤 식으로 그렇죠. 그 감염 경로가 있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약한 게 일본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방역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고 있는 뭐 가장 큰 요소들 중에 역학조사, 철저한 역학조사, 그리고 신속한 전수 진단 검사,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일본 상황이 좀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일본의 대표적인 놀거리죠. 파친코. 업소들인데요. 우리 정부가 PC방에 내렸던 조치처럼 일본 정부도 파친코 업체들의 휴업을 요청을 했는데 만일 이 방침을 어길 경우에는 업소의 이름을 공개하는 강수를 뒀다고 하네요. 네, 이런 대책이 나온 배경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일본의 그 황금 연휴 기간인 골든 위크 기간에 빠친코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까 하는 우려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 빠친코는 우리나라의 고스톱처럼 좀 일본의 대표적인 놀이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계에 돈을 넣고 구슬을 튕겨서 그림을 맞히는 어떻게 보면은 핀볼이 좀 변형된 형태의 게임인데 네. 이게 일본에서 군수 물자를 그 용으로 대량으로 생산한 그 볼 베어링이 좀 남아돌자 이런 식으로 좀 놀이 문화로 바뀐 거고요. 실제로 이 과정에서 빠친코가 붐이 일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빠친코 업계의 총 매출액은
우리 돈으로만 약 240조 원이 되고요. 예. 심지어 일본 방위비 총액의 4배에 해당합니다. 또 일본 실질 GDP의 3.8% 정도를 차지할 정도의 수치니까 상당하네요. 네, 얼마나 많은 일본인들이 빠칭코를 즐기고 있는지 좀 감이 오시는 부분이죠. 네. 일본 전국에만 현재 60여 개의 업장이 있는데 연간, 그러니까 1년에 최소 900만 명의 사람들이 이 빠칭코를 하고 있다, 즐기고 어허. 있다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빠칭코라는 장소 특성상 그 환기가 잘 안 되는 실내 공간에 기계들이 매우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빠칭코 게임에 쓰이는 이 기기와 코인도 불특정 다수가 만지는 등 노출되기 때문에 좀 보건상 우려가 되는 겁니다. 네네. 현재 일본 정부가 긴급 사태를 선언한 이후 이 일본에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빠칭코 업체 전체의 한 3분의 2 정도가 문을 닫은 상황인데요. 일본 당국은 사회적으로 압박을 강화해서 앞으로 이렇게 문을 닫는, 영업을 중단하는 업소들을 더 늘려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업계 내부에서는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초강수 대책이 단순히 그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 내에 현재 그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되게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네. 이 상황을 혐한, 그러니까 한국 때리기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좀 타개하고자 함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왜냐하면 이 빠칭코가 한국계, 그러니까 제1교포들이 많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호사카 유지 교수의 이야기 다시 들어보시죠. 그 휴업 요청을 했는데 30%는 휴업을 안 하더라. 파친코. 그러니까 파친코 점. 그래서 휴업을 안 하는 파친코점의 이름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은 이상한 이야기고요. 왜 이상하냐고 하면 파친코점에서 지금까지 확진자가 나온 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거 대비하면 지금 도쿄에서는 술집들이 많이 휴업을 했는데요. 바로 옆에 있는 사이타마현 거기서는 정거장 하나 계속 차인데. 해요. 술집은 단속하지 않으면서 전혀 그런 말을 안 하면서 파친코집만 왜 그런 게 하느냐. 술집은 그 비대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파친코는 비대면으로 기계하고 하는 하고 건데, 그냥. 기계로 하고 파친코 점에서는요 매일 소독을 잘한대요. 사스하고 그 메르스 이프는 파친코점에서 뭔가 문제가 일어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요새 코로나 사태에서도 술집에서는 엄청난 감염 사태가 일어났는데도 그쪽은 그냥 무시하고 이게 무슨 짓이냐. 혐한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네. 지금 그 인터뷰 이야기 들어보니까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 그 파친코 업소들을 집중 단속하기보다는 집에만 머무르면서 검사도 못 받고 있는 일본의 많은 국민들을 먼저 확실하게 진단 검사하는 게 우선으로 보이는데요. 아베 정부의 그동안의 이 특성을 봤을 때 항상 그 내부의 혼란을 바깥 문제와 연결지어서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의 움직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일본 수도권 외의 지역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번화가 같은 도심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좀 잘 이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수도권 인근의 해변에서는 서핑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몰려서 지역사회가 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NHK에 따르면 서핑으로 유명한 그 일본의 가나가와현과 치바현의 주요 해안에는 다른 지역의 번호판을 단 차량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일본의 서핑 명소에는 이 긴급 사태가 발동되기 전보다 한 이용자들이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아마도 날이 따뜻해지면서 서핑을 즐기거나 좀 나들이 겸 이제 나온 사람들이 많이 몰린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이들 지역에는 고령의 주민들이 또 많고 의료 자원이 수도권, 그러니까 도심보다는 좀 제한된 마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안이 더 커지고 있는 거고요. 이에 따라 일본 당국은 방문 자제를 요청하거나 아예 그 주차장을 폐쇄하는 등의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고는 하지만 이 이동 자제 요청이라든 게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서퍼들을 완전히 막아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치바현 동부 해안과 연결되는 세계도로, 국도를 오늘 오후부터 이제 강제적으로 통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TBS 보도본부 구균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TBS 코로나19 특집 생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키려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지금부터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을지, 또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강양구 과학전문기자도 함께해 주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습니다. 초기에 신천지교회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후부터 또 상황이 이렇게 안정화되기까지 어떠한 부분이 가장 유효하게 작용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나라 방역 당국에서 일관되게 해왔던 두 가지 방역 조치가 굉장히 유효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중앙 차원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고 그리고 또 힘을 줘서 수색을 했고요. 환자들을 찾아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 시민들의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놓고서는 처음에는 약간 회의적인 분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라든가 혹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하듯이 좀 강제적인 봉쇄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조치가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놀랍게도 우리나라 시민들이 굉장히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잘 동참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비교적 고무적인 방역 성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자발적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의 시민 의식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 비슷한데요. 우선 하나는 뭐 투명한 정보 공개라고 네.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신속한 또 대규모의 검사, 그다음에 이제 역학조사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이제 물리적인 봉쇄를 하지 않은 대신에 이제 기술적인 봉쇄. 예. 제가 이제 기술 기반의 봉쇄라는 말을 썼었는데, 기술 기반의 봉쇄를 통해서 이제 해외 유입도 아주 잘 관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보다도 특정 지역을 빼고는 의료 체계가 붕괴가 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의료 체계 준비를 메르스를 겪으면서 굉장히 잘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환자를 관리하고 또 치료하고 하는 이런 시설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잘 이 사태를 방어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뭐 해외 유입에 대한 관리, 그리고 의료 체계 정비,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지금의 안정세를 가져올 수 있었던 요소들이겠죠. 이렇게 코로나19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인구 밀집도가 높고 또 밀집 사업장이 많은 수도권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컸었는데요. 이제는 수도권 상황도 많이 안정이 된 모습입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신규 확진자가 0명을, 그러니까 한 명도 없었던 날도 있었는데 수도권 방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제 현재 성적표로 수도권 방역이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수도권 방역을 놓고서는 몇 가지 짚어봐야 될 지점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 대구, 경북과 같은 대량 감염 사태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처음 발생했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갔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대구 방역에서 먼저 대량 감염자가 발생을 한 다음에 이제 굉장히 고생을 해가지고 이제 막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쌓였거든요. 그런 노하우들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이제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취약 시점들을 막은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그 서울 수도권에서 가장 아찔했던 순간이 구로 콜센터에서 100명 가까운 집단 감염자가 나타난 것인데, 예. 그게 사실은 지역 감염으로는 거의 이어지지 않았거든요. 네네. 이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딱 그 국면이 이 대구 경북 이후에 아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서울 수도권에서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맞물려 가지고 지금 서울과 수도권의 상황이 굉장히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면은 뭐 한편으로는 관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조심스럽게 긍정적으로 전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서울시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여전히 불안감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신규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소식들은 정말 반가운 뉴스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그 관계자들 의견처럼 이제 안심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이런 뉴스들을 통해 자칫 또 긴장의 끈을 놓고 방역을 소홀히 한다면 언제 어디서 다시 감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일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4월 20일부터 시작된 이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제가 평가를 했는데요. 네. 우리가 여태까지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중에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간 게 이제 4월 20일부터 국민 피로도나 경제를 고려해서 이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거죠. 우리가 예. 지금 미국 같은 데서도 보는 것처럼 강제적인 그런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도 좋지만 굶어서 죽겠다. 그러니까 봉쇄를 해제해달라. 이러면서 뭐 데모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지금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이 국민 피로도라든지 경제를 고려해서 다소 완화된 형태로 가면서 사회적 경제적 활동도 하자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네네. 이제 종교나 유흥시설이나 실내 체육시설이나 이제 학원 같은 것도 일부 규정만 지키면은 이제 열면서 봉쇄를 해제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4월 말 5월 초에 이제 긴 연휴 기간과 맞물려서 청정 지역이라고 불리던 곳에 지금 예약이 넘쳐나고 행락객들이 넘쳐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바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4월 20일부터 새로운 위험을 관리해야 되는 국민으로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상당히 위험 관리가 잘 되던 것이 이제 4월 20일부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고 이 새로운 국면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위험을 내포한 형태로 이행이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4월 20일부터 한 2주간 정도는 네. 당국뿐만 아니라 국민 각자도 상당한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할 구간이어야 되기 때문에 예. 이 구간을 어떻게 잘 지나느냐에 따라서 향후의 국면 자체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예.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완화된 거리두기로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계속 관리해야만 할 것 같고요. 그래야만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겨우 안정세로 접어들었는데 그것이 제2차 전파라던가 그런 2차 폭발로 있어서는 안 될 사례로 이어지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요, 요즘 추이를 보면 신규 확진자는 없어지는 단계인데 완치 후에 재확진을 받는 환자는 서서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방역 당국의 입장을 보면 이 죽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만 또 재감염됐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원래 이제 처음에 재양성 또는 재확진 사례가 나왔을 때 이제 당국이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이제 세계 언론들도 한국 상황을 상당히 이제 주시해서 보고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처음에는 재활성화 쪽에 무게를 뒀었는데요. 점점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바이러스에 의한 재활성화보다는 오히려 진단 키트가 갖고 있는 기술적인 문제, 즉 죽은 바이러스도 검출하게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네. 개인적으로는 그 입장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재활성화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새로 나타나는 재활성화라기보다는 진단 키트가 죽은 바이러스를 검출해내어서 마치 위양성으로 보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본인들이 느꼈다고 하는 유증상, 즉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라고 하는 유증상도 한 번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나은 사람은 약간의 변화만 있어도 이거 혹시 바이러스가 아닌가라고 하는 일종의 트라우마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증상도 실제 바이러스가 다시 나타났다기보다는 본인들이 뭔가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에 의해서 그런 유증상 사례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실제로 재양성 또는 재확진 사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위험도는 훨씬 적어 보입니다. 물론 아직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걱정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적어 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재양성화된 분들 중에 한 명도 2차 감염을 일으킨 적이 없고 또 검체를 채취를 해서 바이러스를 배양을 해보니까 바이러스가 확인된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재양성화가 바이러스가 아닐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고 실제로는 부서진 바이러스, 낫고 있는 과정 중에 생긴 바이러스가 진단 키트에 의해서 위양성 형태로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예, 그러면 교수님 의견은 이런 경우일 때 재활성화라던가 재감염이 아니라 진단 키트가 죽은 바이러스 또는 뭐 바이러스의 찌꺼기를 검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렇습니다. 라는 입장이신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최근 이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당국의 발표를 보면 좀 중요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 25명을 표본 조사해봤더니 이 25명 전원에게서 코로나19에 대항하는 항체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그만큼 코로나19가 재감염 가능성도 낮고 또 앞으로 재유행할 가능성도 낮다는 의미가 아닐지 그렇게 해석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방금 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답변과 이제 연결이 되는 이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이제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듯이 그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항체가 몸속에 생겼으리라고는 전문가들이 짐작을 해왔었습니다. 네. 근데 자꾸 이제 다시 이제 완치가 되었다가 양성이 되는 경우가 나타나니까 이 항체 생성 여부와 항체 지속 여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 방역 당국에서 이 확진 환자 25명을 이제 조사를 해본 것이죠. 근데 몸속에서 항체가 생겼고요. 근데 흥미롭게도 한 절반 정도는 진단 키트로 검사를 했을 때 또 양성이 나타났어요. 항체가 있는데도요? 항체가 있는데도. 근데 어허. 그렇다면 그 양성의 정체가 무엇인가? 네. 바이러스를 따로 배양을 해봤더니 사실은 활성화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을 지지해주는 대목인 거죠. 예. 몸속에 항체가 생기면 그 항체가 몸속에 감염되었던 바이러스를 제압하는데 제압하고 나서도 왜 양성이 나타나냐면 제압하고 남은 바이러스 조각들 혹은 바이러스 찌꺼기가 진단 키트를 통해서 양성으로 검증되었을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다라는 사실을 이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미지수는 남는데요. 항체가 몸속에서 형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형성된 항체가 어느 기간 동안 지속을 할지 그리고 또 추후에 새로 유입되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얼마나 방어력을 가질지는 추가적으로도 연구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가장 유사한 바이러스가 2003년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절반 정도 유사한 바이러스가 2015년에 국내에서 유행했던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인데요. 예. 연구를 살펴보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한 번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가 완치된 분이 몸속에 항체 지속 기간이 몇 년간 지속되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고무적인 소식이죠. 그런데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불과 몇 개월 후에 몸속에 항체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남아있지 않았어요. 네. 이건 또 이제 부정적인 결과이죠. 근데 그렇네요. 지금 그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항체가 몸속에서 얼마나 지속될지 어허.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추가 감염이 되었을 때 방어력을 가질지는 아직까지도 또 연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과학자들이 확신하게 말씀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항체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가 또 새로운 바이러스고 계속 알아가야 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래도 어쨌든 완치 후에 환자들에게 항체가 생성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앞으로의 백신을 만드는데 희소식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많은 분들 전문가들이 이제 항체를 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항체를 말씀드리는 건데 실제로 백신과 관련해서 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는 T세포 면역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T세포 면역이요? 예, 토의 할 때 T세포 면역인데 이제 일반 분들이 이해하시기는 좀 어려우니까 네네. 이 전문가들이 T세포 면역까지를 말씀을 안 하세요. 그 항체만 가지고 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백신과 관련해서 훨씬 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T세포 면역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항체와 관련해서 많은 곳에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 항체만 주로 말씀을 하지 T세포 면역에 대한 거는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얘기를 안 하는 측면도 있어요. 또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기도 좀 어려운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도 테스트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백신들은 T세포 면역이 어떻게 되나 하는 것들이 주안점이거든요. 그리고 T세포 면역은 항체에 비해서 훨씬 면역 기능도 높을 뿐만 아니라 또 장기간 지속이 됩니다. T세포 면역은. 그렇기 때문에 네네. 이 항체에 대한 논란은 어느 정도 조만간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몸은 실제로 T세포 면역 기능이라고 하는 보다 장기적이고 보다 더 강력한 면역 형태도 있고 예. 또 백신과 관련해서는 T세포 면역이 훨씬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항체의 유무, 항체의 지속 시간 이런 것과 관계없이 과학자들이나 기업들은 전반적인 면역 시스템을 이용한 이런 백신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백신만 나오게 되면
되면 충분한 그런 면역 기능 강화 또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백신만 나온다면 우리가 또 조금 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계기가 분명히 될 것인데요. 이 코로나19 백신이라던가 치료제는 과연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까요? 이제 그게 그 핵심적인 질문이 될 수 있을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백신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2개 회사, 그리고 영국에서 1개 회사, 그리고 중국에서 1개 회사가 임상시험에 들어갔고요. 네. 지금 독일에서는 지금 임상시험 승인 단계의 백신이 개발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먼저 백신 접종 임상시험을 시작했던 게 미국의 모더나라고 하는 회사가 3월 6일부터 미국에서 환자들에게 주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제 그 모더나 관계자들이 이제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는 게 18개월 정도가 걸려야 상용화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유행 때 이제 백신이 나올 가능성은 사실은 굉장히 낮다라는 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네. 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인 백신의 효과가 너무나 탁월해가지고 올 가을 정도에 뭐 시범적으로 접종을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일단은 좀 백신이 이번 유행 기간에 상용화가 되어가지고 일반 시민들에게 대량 접종을 하는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지 않나 하는 의견들이 지금 주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미 다른 질환의 적응증을 가지고 있는 치료제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적용해 본 사례들이 있었는데 네. 안타깝게도 기왕에 가능성이 있었던 치료제들의 대부분들이 지금 치료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부작용이 심하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이제 가장 이번 주에는 그 하이드록시클로르킨이라고 하는 말라리아 치료제가 굉장히 부정적인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달 말이나 혹은 다음 달 초에 렘데스비르라고 하는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되었던 네네. 약의 치료 효과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들려 나오는 소식을 보면은 별로 고무적이지 않아요. 네, 이제 몇 차례 이 코로나 특집 방송에서도 여러 전문가님들께서 우려를 표했듯이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우리 정부에서 7월 달에 추진해 보려고 하는 뭐 혈장 치료제 그리고 국내외 기업에서 지금 개발 중인 항체 치료제 같은 것들이 오히려 더 빨리 개발되어서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데 그것도 어쨌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되고 있는 백신이나 치료제는 사실 이번 유행 기간에서는 그렇게 딱히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 네. 그렇군요.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상용화가 되려면요. 자, 그런가 하면 이 방역 당국이 코로나19가 팬데믹, 즉 이 세계적 유행 상황에 최적화된 바이러스다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건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교수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CDC나 세계보건기구 또 우리 이제 정부 당국도 이제 뭐 이번 가을 되면은 2차 유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전망한다 이러면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러는데 네. 방역 당국이 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준비를 하는 것은 뭐 맞다고 봅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재유행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가 코로나19만 하나 놓고 봐야 되고 다른 하나는 코로나19 더하기 독감 이 두 개를 동시에 봐야 되는 두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19만으로 올 가을에 재유행이 될 거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저는 굉장히 낮게 봅니다. 굉장히 낮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방역 당국과 CDC나 이런 정부 기관은 최대한의 그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재유행을 얘기하는 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해요. 네, 염두에는 두겠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뭐 당국이 아니니까 저는 네. 과학에만 기반해서 설명을 드리면 코로나19만으로 재유행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굉장히 낮다고 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재유행 가능성이 가을에 다시 있으려고 하면은 하나가 온도에 민감해야 되고 계절적인 요인을 가져야 돼요.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여름을 지나면서 싹 없어졌다가
남반구의 겨울로 간 다음에 남반구에서 유행을 하고 다시 사람이 숙주니까 남반구에 사람을 타고 북반구로 오고 하는 이 사이클을 이루어야 됩니다. 독감처럼. 네. 그런데 지금 이 바이러스가 온도 변화나 이런 거에 민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감기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와 같은 특징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독감처럼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왔다 갔다 할 거라고 하는 거를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다른 하나는 이 바이러스가 무증상 감염, 특히 나중에 유증상을 보이는데 무증상 기간에 전파를 시키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독감하고 결부가 되는 올 겨울이 되면은 오히려 재유행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코로나19인데도 독감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첫째 하나는. 두 번째는 코로나19나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동시에 폐를 공격하게 될 경우에는 정폭 효과가 나타나서 피해를 상당히 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감염된 사람이 평소보다 더 많은 바이러스를 배출하게 되고 감염력이 훨씬 높아서 전파의 위력이 더 셀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코로나19만의 재유행이라기보다는 코로나19와 독감 바이러스가 합쳐진 형태의 재유행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 겨울에는 평소에 독감 예방 접종을 하지 않던 특히 고령자분들은 독감 예방 접종을 반드시 하는 게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타격할 경우에는 상당히 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2차 유행을 걱정하는 것이지 코로나19만의 2차 유행 또는 해가 바뀌어서 3차 유행 저는 그렇게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독감과 이렇게 함께 유행할 가능성은 있으므로 예년보다 더 독감 접종을 잘 챙겨서 하는 것이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양구 기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현재는 확산세가 주춤해졌습니다만 위험 요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특히나 기존 방역망으로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숨은 감염원들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진 않을까요? 뭐 몇 차례 전문가들이 이야기했고 또 방역 당국에서도 이번 주에 이제 이야기를 했듯이 네. 숨은 감염자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 항체 검사를 실시해 보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 항체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게 긍정적으로 나올지 부정적으로 나올지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일단 방역 당국에서 해보기로 했으니까 그런 항체 검사를 하면 국내 지역사회에서 숨은 감염자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될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아까 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독감과 결부되어 있는 이제 겨울의 유행을 막기 위해서도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해외 유입 요인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지 간에 좀 잠잠해졌다가 다시 지역별로 감염자들이 생기고 있는데 네. 그 감염자들의 정체를 보면 대부분 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환자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시나리오가 가능해지는 것도 무엇이냐면 국내 상황은 잠잠해졌는데 외국에서 유행이 잡히지 않았다가 외국에서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상황 때문에 이제 독감 유행이랑 겹쳐지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해외 유입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오히려 더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또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TBS